김순자의 삶은 달아 없어지고 있었다. 한때는 대한민국 거대 기업들의 숨겨진 돈줄을 찾아내던 숫자의 여왕이라 불렸지만 남편과 사별하고 유일한 아들 강민준을 명문대까지 보낸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와 달아빠진 자부심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낡은 가계부를 펼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콩나물 값 100원, 두부값 10원까지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은 수십 년간 몸에 배인 습관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단순한 숫자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숫자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읽었고 한때는 그 흐름을 역추적해 거대한 탈세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국세청의 전설적인 법인세 전문조사관, 그것이 그녀의 진짜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들 민준조차도. 오늘 아들은 부유한 건설사 사장의 딸인 며느리 최수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올 예정이었다. 순자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낡았지만 깨끗한 집안을 몇 번이고 쓸고 닦았다. 저녁 입업 시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들어섰다. 아들 민주는 최고급 이탈리아제 정장을, 며느리 수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낡고 소박한 이 집과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유화 같았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준의 인사는 짧고 무심했다. 어머님, 이게 요즘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영양제래요. 기력 없으실 때 챙겨 드세요. 수지는 값비싼 쇼핑백을 건네며 상냥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녀를 환자 취급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식탁의 분위기는 차가웠다. 순자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권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어머니, 주식은 좀 어떠세요? 수진이 물었다. 요즘 장이 좋아서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은 전부 돈방석에 앉으셨다던데 나는 그런 건 잘 모른다. 순자가 짧게 대답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본론을 꺼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어머니, 제가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앞으로 자산 관리를 좀 해드리려고요. 어머니 쓰시던 옛날 통장이랑 도장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알아서 안전한 펀드에 넣어드릴게요.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순자의 훈련된 귀는 그 안에 숨겨진 탐욕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을 아들은 관리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괜찮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할 일이나 신경 써.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진의 상냥했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뭘 잘 아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엄마, 그냥 맡기세요. 뭘 아신다고. 아들의 마지막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달아빠진 자부심을 후벼 팠다. 뭘 아신다고.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을 상대로 회계장부의 모든 거짓을 파헤쳤던 그녀에게 식사는 그렇게 끝났다. 두 사람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용건이 끝났다는 듯 서둘러 집을 나섰다. 순자는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그저 귀찮기만 한 늙은 어머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진짜 삶의 흔적들이 잠들어 있었다. 국세청 시절의 표창장, 동료들과 찍은 낡은 사진,
그리고 그녀가 직접 무너뜨렸던 거대 기업들의 비자금 흐름을 분석한 손으로 직접 그린 낡은 도표들이었다. 그녀는 도표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복잡한 숫자와 선들. 그것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무기였고 그녀의 언어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숫자의 여왕은 아직 여기에 살아있다고. 순자는 아들 내외가 떠난 후 남겨진 영양제 상자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 상자 옆에 놓인 민준이 다니는 회사의 명함. 그의 장인이 회장으로 있는 거대한 건설사. 태강건설.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무기력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앞에 둔 노련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거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부심을 걸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다. 아들 내외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김순자의 집에는 냉전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과 자부심의 댐에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균열을 애써 외면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반복했다. 사건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일어났다. 순자는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낡은 앨범을 넘겨보고 있었다. 앨범 속에는 지금의 차가운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민준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대체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인지 되뇌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쾅쾅 현관문을 금방이라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늦은 밤에 이렇게 격렬하게 문을 두드릴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인터컴 화면은 비바람 때문에 지지직거리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제발. 문 너머로 들려온 것은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다. 순자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흠뻑 젖은 수진이 집 안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비싼 실크 블라우스는 찢어져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입술은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극도의 공포로 완전히 풀려 있었다. 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순자가 경악하며 그녀를 부축하려 할 때 수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다시 걸어 잠갔다.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순자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제발 도망치세요. 도망이라니 아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묻지 마세요. 수진이 절규했다. 그냥 가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기차역이든 버스 터미널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제발 이 돈 가지고 멀리 떠나세요. 그것은 그녀가 알던 며느리, 돈만 밝히던 최수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목숨이 아닌 시어머니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문을 강제로 열려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왔어. 그들이 왔어요. 쾅인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아파트의 현관문은 종잇장처럼 부서져 나갔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2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따라오시죠. 사모님,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싫어, 나 안 가놓으라고 수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순자를 향해 외쳤다. 어머니 도망치세요, 제발. 사내들은 그녀를 거칠게 끌고 나갔다. 그들 중 한 명은 방 한 구석에 얼어붙어 있는 순자를 벌레 보듯 한 번 쓱 쳐다볼 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용무가 아니라는 듯한 지독하게 오만한 눈빛이었다. 그들은 수진을 검은색 세단에 강제로 태우고 폭풍우 속으로 사라졌다. 집안에는 부서진 현관문과 휑한 바람소리, 그리고 돈 봉투를 손에 쥔 채 만견자실하게 서 있는 순자만이 남았다. 충격이 지나가자 그녀의 훈련된 이성이 냉혹한 현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다. 이것은 거대한 범죄의 일부다. 수지는 무언가를 알게 되었고 그 대가로 쫓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경고는 다음 목표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눈물과 함께 시작되었다. 순자는 아들의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들이 이 끔찍한 일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끔찍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수진이 쥐어준 돈 봉투를 품에 안고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녀의 진짜 과거가 담긴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부서진 문을 통해 망설임 없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김순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후퇴하여 전장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부서진 문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선 그녀는 공포에 질린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년의 잠에서 깨어난 노련한 조사관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지 않았다.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인파 속으로 섞여들어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타고 서울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모든 것이 잊힌 듯한 서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였다. 그녀가 몸을 숨긴 곳은 낡은 여인숙이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건물. 복도에서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곰팡내가 뒤섞여 났다. 하지만 이곳의 주인은 손님의 과거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완벽한 익명성.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순자는 며느리 최수진이 쥐어준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두툼한 5만 원권 다발. 그녀의 눈은 돈의 액수를 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지폐를 분석하고 있었다. 띠지로 묶인 신권 다발, 은행에서 막 인출된 추적이 용이한 돈이었다. 수지는 급한 와중에도 그녀에게 깨끗한 돈을 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순자의 직감은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 자금이 아니었다. 이것은 메시지였다. 그녀는 봉투 안쪽과 지폐 띠지를 샅샅이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밑에 있던 돈 다발의 띠지 안쪽에서 아주 작게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손톱보다도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이 진짜 메시지였다. 수지는 돈이 아닌 이 안에 든 진실을 그녀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 안의 내용을
확인하느냐였다. PC방은 위험했다. 그녀는 중고 전자기기를 파는 작은 가게로 가 가장 싼 중고 태블릿 PC 한 대와 SD카드 리더기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다시 여인숙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과거 지식을 총동원해 태블릿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을 통해 자신의 IP 주소를 세탁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SD카드를 리더기에 삽입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숫자와 코드로 가득 찬 스프레드시트 파일들이었다. 하지만 숫자의 여왕이었던 순자의 눈에 그것들은 비명과도 같은 언어였다. 그것은 거대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비자금 장부였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오고 간 천문학적인 자금의 흐름.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건설 비용, 그리고 정관계 로비를 위해 흘러 들어간 검은 돈의 흔적들. 모든 것이 그녀가 국세청 시절 상대했던 거대 기업들의 전형적인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수법과 일치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파일들을 검색했다. 그리고 스크린에 떠오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프로젝트 총괄 본부장 강민준, 그녀의 아들이었다. 파일 안에는 가장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를 승인한 아들의 전자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그녀가 평생을 바쳐 싸워왔던 거대한 범죄의 중심에 서 있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이 장에서 느꼈던 충격은 자신의 목숨에 대한 위협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충격은 그녀의 삶 전체를, 그녀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훨씬 더 깊고 잔인한 고통이었다. 어머니로서의 그녀는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조사관으로서의 그녀는 냉정하게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수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순자에게 경고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왜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택했을까? 답은 하나였다. 그녀 역시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과 시어머니의 목숨을 모두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을 한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는 대신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넘겨주기로. 순자는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아들의 이름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이제 그녀의 임무는 더 이상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그녀는 알아내야만 했다.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괴물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진짜 배후를 찾아내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녀의 눈물은 모두 마르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유령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김순자가 낡은 여인숙에서 복수의 첫걸음을 내딛는 동안 서울의 심장부, 태강건설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차가운 분노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최수진의 아버지, 최 회장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살아있는 신화였다. 그의 말 한마디에 거대한 프로젝트가 생겨나고 사라졌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외동딸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에 노발대발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늙은이가 사라졌다고.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사람은 그의 충직한 오른팔, 조 실장이었다. 그는 최 회장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네, 회장님,
며느리 되시는 분이 다녀간 직후에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최수진 사모님 역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 회장은 육중한 원목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어리석은 것 감상에 젖어 판단력을 흐리다니 고작 늙으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꼬리를 밟힐 단서를 쥐어줘. 그의 분노는 사라진 시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쳐버린 딸을 향한 것이었다. 그에게 가족애란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리고 최수진은 지금 고장난 도구였다. 조 실장. 네, 회장님. 내 딸 찾아서 가문의 규율이 뭔지 다시 똑똑히 가르쳐. 그리고 그 늙은 여자도 찾아. 보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대일 수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메모리 카드를 회수해.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카루스 프로젝트는 내 평생의 역작이야. 감히 누구도 이 위대한 비상을 막을 순 없어. 그게 내 딸이라 할지라도. 조 실장은 최 회장의 말에 숨겨진 잔인한 의미를 알아차렸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물었다. 강민준 상무는 어떻게 할까요? 최 회장은 경멸적인 웃음을 흘렸다. 강민준, 그놈은 그냥 얼굴 마담일 뿐이야. 우리가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 그놈의 번듯한 학벌과 평판이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추악한 진실을 가려줄 가장 완벽한 방패막이지. 그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불법 자금, 이체 서류가 우리 손에 있는 한 그는 절대 배신하지 못해. 그의 말대로였다. 순자의 아들. 강민주는 더 이상 그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최 회장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비참한 노예였다. 그는 이 모든 범죄의 실체를 알고 있었지만 공포와 탐욕의 족쇄에 묶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 꼭두각시가 스스로 줄을 끊지 못하도록 잘 감시해. 지금은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야. 여기서 작은 소음이라도 발생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 최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이카루스, 신도시의 거대한 조감도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수조원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반대파 정치인들의 약점을 움켜쥘 그의 왕국을 영원히 유지시켜줄 거대한 요새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다. 고작 늙은 여자 하나와 감정에 휘둘리는 딸년 하나의 돌발 행동 따위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의 움직임에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는 이카루스처럼 그는 자신의 날개가 숫자의 여왕이라 불렸던 한 늙은 여인의 차가운 분노에 의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김순자는 자신이 거대한 괴물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그녀의 과거를 알고 그녀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꺼이 이 위험한 전쟁에 동참해줄 사람.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이 남아 있었다. 박동철, 국세청 시절 그녀의 유일한 파트너였다. 순자가 숫자의 여왕으로 불리며 사무실에서 회계장부의 비밀을 파헤치는 두뇌였다면 박동철은 거친 현장을 누비며 증거를 찾아내는 손과 발이었다. 그는 은퇴 후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며 그저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연락하느냐였다.
그녀는 모든 통신망이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일했던 시절,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 두었던 그들만의 아날로그 연락책을 떠올렸다. 다음 날, 순자는 허름한 행사액으로 위장하고 서울 세무서 근처의 낡은 해장국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두 사람이 거대한 사건을 해결한 후에나 혹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답답할 때마다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던 추억의 장소였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순자 씨 아니여. 이게 얼마만이야. 순자는 반갑게 자신을 맞아주는 주인 할머니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할머니, 혹시 박 반장 아직도 이 집에 들르나요 그럼?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와서 혼자 국밥 먹고 가. 속이 허한가 봐. 다음에 오거든. 이 말 좀 전해주세요. 순자가 말했다. 안동장부. 이제 덮을 때가 됐다고요? 안동장부. 그것은 두 사람이 20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비자금 사건을 해결할 때 사용했던 암호명이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과거의 상징. 며칠 뒤 박동철은 자신의 먼지 쌓인 흥신소 사무실에서 의뢰받은 불륜 증거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때는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거대 기업 회장들을 상대하던 그가 이제는 째째한 애정 행각이나 뒤쫓는 신세가 된 지 오래였다. 그의 눈에는 냉소와 권태로움이 가득했다. 그때 해장국집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 반장, 웬 예쁜 아가씨가 자네한테 줄 게 있다면서 뭘 맡기고 갔어. 안동장부, 이제 덮을 때가 됐다고 전해달라더군. 박동철의 손이 멈췄다. 그의 눈에서 냉소가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아주 오래전 잊혔던 날카로운 빛이 되살아났다. 안동장부, 그리고 그 암호를 아는 단 한 사람. 김순자,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어딘가에서 곱게 난이나 키우며 늙어갈 줄 알았던 그의 옛 파트너. 그는 즉시 해장국집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그에게 낡은 신문지 뭉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약속된 다음 접선 장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약속 장소는 박동철의 사무실이었다. 순자는 그가 함정을 파놓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 그녀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박동철은 담배 연기 자욱한 방 안에서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세상에, 순자 씨, 당신 오랜만이에요. 박 반장님. 순자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재회의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 며느리의 핏빛 경고, 아들의 배신, 그리고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실체가 담긴 SD카드의 존재를 털어놓았다. 박동철의 표정은 그녀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굳어졌다. 이건 우리가 상대했던 그 어떤 놈들보다 더한 괴물이잖아.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요. 순자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 혼자서는 안 돼요. 당신의 발과 정보망이, 그리고 당신의 그 지독한 직감이 필요해요. 박동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이 일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평온한 삶도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과거 자신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옛 동료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늙은 사냥개의 본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비벼 껐다. 좋아. 여왕님. 그가 20년 만에 그녀의 옛 별명을 불렀다.
오랜만에 손에 다시 흙 좀 묻혀봐야겠군. 이채웠던 동맹이 그렇게 다시 결성되었다. 두 사람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순자는 낡은 노트북으로 SD카드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적의 심장부를 파고들었고, 박동철은 그의 흥신소 직원들과 옛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태강건설과 최 회장의 외부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들은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끔찍한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위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프로젝트 부지로 선정된 곳은 과거 정부의 비밀화학 폐기물 처리장이 있던 부지였다. 최 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싼값의 땅을 매입한 뒤 그곳에 신도시를 세워 모든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비밀을 눈치챈 수많은 토지 원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이 불의의 사고로 의문사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며느리 수진이 알게 된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을 터. 순자와 박동철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수많은 억울한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는 그들의 마지막 임무가 되어 있었다. 박동철의 낡은 흥신소 사무실은 두 명의 은퇴한 전설을 위한 전쟁 기지가 되었다. 사무실 벽의 낡은 지도 위에는 이카루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힌 기업들의 이름과 인물 관계도가 붉은 펜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대 비리 사건들을 해결했던 명콤비. 숫자의 여왕과 들개, 박동철이 다시 뭉친 것이다. 조사는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되었다. 김순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 며느리 최수진이 남긴 SD카드의 숫자들과 싸움을 시작했다. 박동철은 자신의 낡은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해 프로젝트의 물리적인 흔적들을 추적했다. 순자의 눈앞에 펼쳐진 숫자의 세계는 보통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암호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숫자는 살아있는 언어였다. 그녀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돈의 비명과 탐욕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것 봐. 박 반장. 순자가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블루파인 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야. 서류상으로는 이카루스 신도시의 최고급 자재 납품 업체로 되어 있어. 지난 6개월간 태강건설로부터 500억 원의 자재비를 지급받았지. 500억이라. 뭐가 문제지? 실제 공사 보고서와 교차 확인해 봤어. 순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실제 투입된 자재는 200억 원어치도 채 안 돼. 나머지 300억은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거야. 완벽한 분식회계이자 비자금 조성이야. 그녀는 거미줄의 첫 번째 가닥을 찾아냈다. 이카루스 프로젝트는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조성하기 위한 거대한 돈 세탁 기계였던 것이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를 통해 돈이 어떻게 쪼개지고 합쳐지고 최종적으로 최 회장의 비밀 금고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자금 흐름도를 그려나갔다. 순자가 돈의 흐름을 쫓는 동안 박동철은 사람의 흔적을 쫓았다. 그는 이카루스 프로젝트, 부지로 선정된 경기도의 한 넓은 평야지대의 과거 기록들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길한 패턴을 발견했다. 김순자 여사, 박동철이 낡은 신문 스크랩과 경찰 사건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들은 프로젝트에 반대했던 원주민 대표와 환경운동가들이야. 파일 속에는 3명의 남녀 사진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지난 2년 사이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 한 명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운전자는 잡히지 않았지. 또 한 명은 자신의 집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사망. 마지막 한 명은 낚시를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됐어. 경찰은 모두 단순 사고나 개인적인 문제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켰더군. 우연이 아니군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다. 우연이 아니지. 박동철이 동의했다. 이 세 사람은 태강건설의 토지 강제 수용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인물들이었어. 그들은 최 회장이 땅속에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박동철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그 부지는 과거 정부가 비밀리에 운영했던 화학 폐기물 처리장이었다. 최 회장은 그 사실을 알고 헐값에 땅을 사들인 뒤 그 위에 신도시를 건설해 모든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던 것이다. 순자는 두 개의 거대한 범죄를 내려다보았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한 연쇄살인. 하지만 두 사건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증거가 부족했다. 바로 그때 순자의 눈이 모니터의 한 부분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돈 세탁을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유령 회사들 중 유독 활동 내역이 거의 없는 한 회사를 발견했다. 에리스 컨설팅. 에리스, 그리스 신화 속 불화와 다툼의 여신. 이름부터가 불길했다. 박 반장님, 이리 좀 와보세요. 그녀는 에리스 컨설팅의 유일한 거래 내역을 가리켰다. 프로젝트 반대 운동의 대표가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기 바로 이틀 전, 이 회사로 10억 원의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음 날 곧바로 수십 개의 차명 계좌로 쪼개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에리스 컨설팅. 그것은 살인 청부업자에게 지급된 대가였다. 돈의 흔적과 피의 흔적이 마침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최 회장은 단순한 부패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앗아가는 냉혈한 괴물이었다. 순자는 사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화이트보드로 다가갔다. 그녀는 붉은색 마커를 들고 에리스 컨설팅의 이름과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남자의 사진을 굵은 선으로 연결했다. 이제 그들의 임무는 더 이상 비자금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었다. 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괴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되었다. 최 회장의 분노는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조 실장에게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김순자와 박동철, 두 명의 유령을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사냥의 그물은 무섭도록 촘촘하고 신속하게 조여오기 시작했다. 조 실장의 팀은 박동철의 흥신소를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에는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고 그의 낡은 자동차 밑바닥에는 GPS 추적 장치가 붙었다. 그들은 박동철이라는 낡은 실타래를 따라가면 그 끝에 숨어있는 김순자라는 바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며칠 동안 순자와 박동철은 은신처에 머물며 다음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야. 박동철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위인이지.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그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재기 불가능한 한 방이 필요해. 순자는 동의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도움이 더 필요했다.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에 서 있는 그녀의 며느리, 최수진이었다. 수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버지에게 끌려간 후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그때였다. 박동철의 휴대폰으로 의뢰인인 척 연락해온 그의 정보원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목표 박동철과 내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3층에서 누군가와 접선 예정. 덫이야. 순자가 즉시 말했다. 우리가 수진이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그녀를 미끼로 우리를 유인하려는 거야. 알고 있네. 박동철이 비장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가야만 해. 이건 수진이의 생사가 걸린 문제일지도 몰라. 그리고 어쩌면 이 함정을 역이용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 다음 날 오후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요한 열람실 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순자와 박동철은 각기 다른 책을 읽는 척하며 약속된 장소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순자의 날카로운 눈은 평범한 학생과 직장인들 사이에 섞여 있는 조 실장의 팀원들을 이미 여러 명 발견한 후였다. 그들은 책을 읽는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입구와 비상구를 향해 있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약속된 2시 정각. 최수진이 열람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그림자처럼 조 실장의 부하 한 명이 따라붙고 있었다. 수진은 약속된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박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순자가 그의 팔을 잡았다. 아직이에요. 움직이지 마세요. 순자는 태연하게 책을 넘기며 귀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폰을 통해 박동철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들의 계획은 당신이 수진에게 접근하는 순간 두 사람을 동시에 체포하거나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오직 당신에게만 고정시켜야 해요. 박동철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부러 어설프게 주변을 살피는 척하며 수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조 실장의 팀원들의 모든 신경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바로 그 순간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열람실 구석에 화재 경보기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들고 있던 두꺼운 책을 실수인 척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책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동시에 경보기의 비상 버튼을 눌렀다. 땅! 도서관 전체에 오글루시텔니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고 열람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 조 실장의 팀원들은 당황했다. 그들의 완벽했던 포위망이 예상치 못한 혼란 속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순자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겁에 질려 굳어있는 최수진의 손목을 낚아챘다. 나예요. 어머니예요. 정신 차려요. 그녀는 수진을 이끌고 패닉에 빠진 군중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박동철 역시 연기처럼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조 실장이 정신을 차리고 부하들에게 소리쳤을 때 그들은 이미 도서관을 빠져나간 후였다. 지하철역 순자는 수진을 이끌고 붐비는 승강장으로 향했다. 어머니, 어떻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그들이 막 도착한 지하철에 몸을 싣는 순간이었다. 승강장 반대편에서 그들을 발견한 조 실장의 부하들이 소리를 치며 달려오고 있었다. 지하철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순간 순자의 등 뒤에서 한 노인이 실수로 넘어지며 출입문을 가로막았다. 지하철 문은 안전 센서 때문에 닫히지 못하고 다시 열렸다. 그 틈을 타 순자와 수진, 그리고 박동철은 무사히 지하철에 올라탈 수 있었다. 그 노인은 박동철이 미리 연락해둔 그의 정보원 중 한 명이었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그들은 추격자들을 승강장에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다. 그들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이제 그들의 정체는 완전히 노출되었다. 정보전의 시대는 끝나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의 막이 올랐다. 도서관에서의 아찔한 탈출 이후 그들은 박동철이 마련한 새로운 은신처로 몸을 옮겼다. 서울 외곽의 인적이 드문 낡은 인쇄소 지하 창고였다. 잉크와 종이 냄새,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인쇄기의 굉음이 세상의 모든 감시로부터 그들을 가려주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구출된 최수진은 며칠 동안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거나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영혼은 아버지가 만든 거대한 감옥 안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다. 김순자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같은 상처를 가진 한 명의 생존자로서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고 밤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수지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고백은 끔찍한 악몽의 조각들이었다. 처음 그녀는 아버지의 세계를 동경했다고 했다. 돈과 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세계의 화려함. 그녀는 기꺼이 그 세계의 공주가 되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강민준이라는 유능하고 야망 있는 청년을 자신의 남편감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녀는 점차 그 화려한 세계의 이면을 보게 되었다. 이카루스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지 처음에는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은 밤마다 그녀를 악몽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전 일어났다. 그날은 아버님의 별장에서 열린 비공식적인 사냥 파티였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스러졌다.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마지막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버티던 한 국회의원을 위한 자리였죠. 그녀의 이야기는 끔찍한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최 회장은 그 국회의원을 설득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사유지인 깊은 산속 수렵장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강민준도 함께였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를 죽일 생각이었어요. 수진이 흐느꼈다. 그리고 민준 씨를 그 살인의 증인으로 공범으로 만들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깊은 숲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국회의원은 오발 사고로 위장되어 즉사했다. 현장에 있었던 것은 최 회장과 조 실장, 그리고 겁에 질려 새하얗게 질려있던 강민준 뿐이었다. 그날 밤 별장 서재에서 최 회장은 민준에게 와인 잔을 건네며 웃었다고 했다. 자네도 이제 우리와 한 배를 탔다. 내가 무너지면 너도 함께 무너지는 거야. 이제 자네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그것은 족쇄였다. 거부할 수 없는 피로 맺어진 악마의 계약. 그날 이후 민주는 완전히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야망 있는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영혼 없는 꼭두각시가 되어 최 회장이 시키는 모든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비자금 서류에 서명을 하고 반대파 주민들을 협박하는 일까지도 수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구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라는 거대한 괴물이 두려웠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비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어머니, 김순자만이라도 이 지옥에서 탈출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께 달려갔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순자는 조용히 수진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아들에 대한 지독한 연민과 아들을 그렇게 만든 최 회장을 향한 불타는 증오였다. 그녀의 아들은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 날개가 타버린 어리석은 이카루스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아들을 그렇게 만든 태양을 향해 복수해야만 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무기는 전부 모였군.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동철이 비장하게 말했다. 수진의 증언은 그들이 가진 숫자뿐인 증거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실체를 부여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비리 수사가 아닌 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순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두 여자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괴물에게 가족을 잃고 같은 목표를 향해 싸워야 하는 동지였다. 심판의 날은 화려한 축제의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 태강건설의 이카루스 프로젝트, 완공을 기념하는 기자회견 날, 서울 최고의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것은 초의 회장이 자신의 제국을 세상에 과시하는 대관식이자 김순자에게는 괴물의 심장을 찌를 단 한 번의 기회였다. 그들의 작전은 대담했다. 정면 공격이 아닌 적의 가장 화려한 무대 자체를 무기로 삼는 것. 최수진이 그들의 트로이의 목마가 될 터였다. 작전 당일 김순자는 인근 빌딩에 임대한 작은 사무실에서 여러 대의 모니터를 통해 현장의 모든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작전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었다. 박동철과 그의 팀원들은 행사장 곳곳에 기술자와 기자로 위장해 잠입해 있었다. 최수진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지은 채 연회장을 누볐다. 그녀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감춘 손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이 제국을 무너뜨릴 바이러스가 담긴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잠시 후 행사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으로 쏟아졌다. 최 회장이 그의 충실한 꼭두각시인 강민준을 대동하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위대한 성공과 태강건설의 밝은 미래에 대해 연설하기 시작했다.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는 동안 하객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바로 그때 순자의 목소리가 수진의 귀 속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지금이야, 아가, 움직여. 수진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행사장 뒤편의 영상 통제실로 향했다. 그녀는 최 회장의 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버님 연설 영상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통제실 안의 엔지니어들이 잠시 당황하며 다른 곳을 보는 사이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메인 프레젠테이션 컴퓨터에 눈에 띄지 않는 포트에 깊숙이 꽂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연결됐어요. 어머니, 순자의 지휘실. 그녀가 박동철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실행해. 무대 위, 최 회장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우리 태강건설은 이카루스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를 새로 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 그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비추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 소리를 내며 암전되었다. 장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한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순간 화면이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프로젝트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카루스에 묻힌 진실이라는 붉은색 타이틀과 함께 한 정치인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한 경찰 보고서였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당황하여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화면은 곧 최 회장의 비밀 계좌에서 에리스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로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간 거래 내역을 비췄다. 그리고 그 돈이 그 정치인을 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청부업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들이 차례로 폭로되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대 위에 최 회장과 스크린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터져 나왔다. 무대 위의 최 회장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는 공포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강민주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넋이 나간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영상은 마지막으로 전환되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척하지만 단호한 표정의 최수진이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아버지, 최 회장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 강민주는 그 범죄의 공범입니다. 저는 더 이상 괴물의 딸로 범죄자의 아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모든 진실을 고백합니다. 영상이 끝나자 행사장 모든 스크린은 정의는 죽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으로 가득 찼다. 최 회장은 무대 위에 홀로 서서 자신의 범죄 증거와 딸의 고백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기자들의 고함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마치 폭발음처럼 그의 귓가를 때렸다. 그의 발밑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 한순간에 폐허로 변하고 있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태강건설이라는 화려한 연극의 마지막. 그 장엄한 막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카루스 위에 추락은 거대하고 허무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체포된 최 회장과 강민준,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연루된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냈다. 태강건설이라는 바벨탑은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 속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잊혔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졌다. 최 회장은 살인교사 및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괴물은 자신이 만든 감옥 안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강민준 역시 아버지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김순자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다.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최수진은
정상 참작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남편이 쌓아 올린 피의 제국과 모든 연을 끊고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난 후 김순자는 아들의 면회를 갔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아들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들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낯선 남자일 뿐이었다. 어머니, 민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유리벽 너머의 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의 깊은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내 인생을 살아라.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내 죗값을 치러. 그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면회실을 나왔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점차 이카루스 게이트를 잊어갔다. 1년 뒤 봄, 서울의 한 서민 동네.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작은 사무실 하나가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희망 회계 상담소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사무실 안. 김순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다. 금융 사기로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절망에 빠진 노인이었다. 순자는 더 이상 숫자의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노인의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해주고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평범한 상담가였다. 어머니, 점심 드셔야죠.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최수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았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지금은 순자의 작은 사무실에서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지이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 노을 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요.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순자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순자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다. 하지만 새로운 딸을 얻었다. 거짓으로 가득했던 삶을 잃었지만 진실된 목적을 가진 삶을 얻었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분명 눈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끝은 폐허 위에 다시 피어난 작지만 단단한 희망이라는 이름의 꽃이었다.